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존 롤스의 사회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존 롤스라는 학자는 사회학자로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수업 시간에 이론 수업쌤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존 롤스의 이제 사회 정의는 어떻게 하냐? 벤담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자, 벤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추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요? 가난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그 사람들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을 뺏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가지고 사회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사회 효용, 그 사회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효율성이에요. 개인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사회적 효용인데, 이런 효용에 대한 총량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효용은 분배를 하는데 사람들 간의 효용의 분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가 그랬냐? 요 벤담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뭐였어요? 공리주의였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이제 공리주의였는데 그 사회 효용의 총량은 강조하지만 사람들 간의 분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분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건 배분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사회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간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정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분배요, 분배. 분배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분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존 롤스의 사회정의예요. 자, 사회정의. 자, 사회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은 뭘 원하는데? 자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릴 것. 자, 두 번째,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받아야 되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빈곤한 사람, 가장 빈곤한 자, 빈곤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빈곤한 사람에게 우선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결과의 불평등. 자, 우리는 왜 결과의 불평등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면 결과가 평등해질 텐데 우리는 뭐예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껏 살아야 돼. 그래서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불평등이 존재하고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회의 평등은 주어야 들어간다.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회도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최소 극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최소의 효용을 가진 사람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존 롤스의 사회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자유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빈곤한 사람에게 우선 주고 결과의 평등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평등은 꼭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줘야 돼. 그래서 분배 정의를 주장한 사람이 존 롤스입니다. 자,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 간의 효용의 분배보다는 사회적 총량을 강조한다. 자, 총량을 강조한다. 자, 우리 이제 방금 총량을 강조하죠. 그래서 총량을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사람 간의 효용의 분배보다 사회적 총량을 강조한다.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총량도 강조합니다. 왜? 사람 간의 효용의 분배 있었잖아요. 요 분배가 문제였던 거예요. 누가 이 분배에 신경을 안 썼냐면은 요 벤담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맞춰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 복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존 롤스는 요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맞긴 한데 여기에 이야기했던 안 좋게 이야기했던 요 효용의 분배,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차등해서 이렇게 이제 분배하고 분배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공리주의를 뭐 한 거예요? 변화시킨 거죠. 즉 사람 간의 효용보다는 사회 총량을 강조했던 것은 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자,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요런 것들에 이게 이제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이 공리주의에 반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는 이번 내용의 자체는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간의 효용적인 분배,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분배를 해주는 것보다는 사회적 효용의 총량을 강조했던 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결과의 평등은 존재하되, 그렇죠.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어쩔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렇죠. 결과는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결과를 평등해 주기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평등이 나오면 사회주의가 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건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까지 뺏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회는 모두 똑같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이 존 롤스입니다. 자, 가장 빈곤한 사람의 복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도와줘야 된다. 최소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죠. 최소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존 롤스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효용, 분배 요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 벤담입니다.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존 롤스 요게 올해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어쩔진 모르겠어요. 올해 나온 문제 한 두 번 정도 시험 나온 내용이긴 한데 또 요 존 롤스의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입니다. 자,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가치. 자, 우리 가치를 볼 때는 뭐 평등, 자유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평등, 자유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의에서 나타나는 정의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정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의에서 나타나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형 그런 내용들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비수기죠. 비수기. 비례적 평등. 자, 수량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었어요. 자, 비례 뭐요? 다르죠. 능력에 따라죠. 능력에 따라서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례적 평등이에요. 능력 또는 욕구 뭐 이런 것 따라.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아니면 적극적 평등이죠. 가장 적극적인 평등. 그래서 뭐요? 모두 똑같이
모두 똑같이 해요. 능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여기는 능력에 따라 비례해서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냥 모두 똑같이 그냥 밥 하나, 뭐 빵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는 거죠. 자, 기회 평등 뭐요? 기회만 평등한 거죠. 기회만 평등이에요. 그래서 뭘 주지 않아요? 결과.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 자, 그 다음에 자유가 있죠. 자유.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었어요. 소극적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타인이 이제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죠.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괴롭히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한다면요. 적극적 자유는 우선 뭐요?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일이 생긴 이후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고요. 적극적 자유는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국가에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국가의 말함. 그래서 이런 나의 욕구가 이런 게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거 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적극적 평등이죠. 소극적 평등은 일이 생긴 이후에, 적극적 평등은 일이 생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소극적 자유가 자녀적이에요. 자녀적.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이 제도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 자유는 수량적 평등이라고 그랬죠. 적극적 자유는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적극적 자유는 수량적 평등이 아니네. 적극적 자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가치이다. 자, 적극적 자유는 먼저 이야기하는 거랬죠.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 올라가면 다 죽어. 이거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자,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다. 아니요.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은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장해요? 경쟁을 주장하죠. 경쟁. 능력이에요, 능력. 왜 자기네들이 어차피 지금 다 깔아놨으니까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는 거지. 야, 왜 나한테 부자라고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그리고 이제 적극적 자유가 뭐가 있냐면 적극적 자유가 될수록 국가가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결과의 평등은 재분배의 적극적인 특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결과의 평등은 재분배의 적극적입니다. 왜? 결과가 모두 똑같잖아요. 모두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 버는 사람, 2개 버는 사람, 3개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3개 버는 사람이 하나 뺏어가지고 1개 번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모두 똑같이 2개 벌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적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은 평등 개념에서 가장 소극적이다. 그렇습니다. 결과의 평등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평등이 이 결과의 평등이라고 아니면 수량적 평등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회의 평등 왜 가장 소극적이냐? 왜요? 기회만 주잖아.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뭐 국가 유공자 아니면 뭐 공무원의 뭐 장애인, 그냥 장애인 전용으로만 들어갔다 뿐이지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 이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입니다. 자, 아동수당은 누구나 사람의 욕구나
기여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가 제공된다. 그렇죠. 동일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아이가 몇 개월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런 아동수당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과의 평등 또는 수량적 평등에 들어가겠죠. 자,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한 한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자본을 배분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와 B가 있어요. 이 둘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이란 이윤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A가 2를 갖고 가고 B가 8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그 계약을 8대2로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랬더니 A가 열받았어. 자, A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A가 뭐라면 나 5 주세요. 나 4 주세요. 안 그러면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B도 뭐라고요? 그럼 나가라. 나는 너한테 3 줄 수 있다. 3 줄 수 있다. 그러면 3까지는 줄 수 있는데 4는 못 줘. 4 달라고 하면 나가. 다른 사람 뽑아야지 뭐 어찌하겠냐.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가 3대 7에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는 3이 올라갔죠. 자, B는 7로 1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B도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선이 7이었고요. 6은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6은 못 준다 라고 한 것처럼 B도 그 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그 손해보지 않는 선이 7이었고 A는 3으로 오른 거죠. 자, 이런 거요. 한 명이 손해보지 않으면 8에서 7로 1이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A는 뭐가 된 거예요? 이익을 얻게 된 거죠. 이 파레토 효율성이 이런 겁니다. 한 명이 손해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를 본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요 사회적 재분이다라고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한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 이 배분 상태가 요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적극적 자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자유를 신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입니다.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사회복지 특성. 사회복지 정책을 왜 하냐? 자, 첫 번째, 뭐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을 해야지만 효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왜 하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첫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정치적 안정이에요. 정치적 안정이 들어갑니다. 정치적 안정이 들어가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상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통합, 뭐 질서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최저 수준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보장해주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주냐면 소득 재분배하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아니에요. 능력 향상이에요. 능력 향상을 시켜서 니네 스스로 먹고 살아라. 니네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 왜 나오냐면 시장 실패에서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실패했어. 그래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 그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평등해진다고 할까요? 사회적 평등, 뭐 이제 사회 평등, 이런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이다라고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치 중립적 특성. 아니요, 가치 지향입니다. 지향이에요, 지향. 가치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이다라고 하면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가치 중립은 딱 중간을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한테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 돈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지 모든 사람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수급권이 있다 뭐 얘기는 하지만 뭐요? 아예 쓸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저생활 보장. 그렇죠.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됩니다. 자, 개인 능력 향상. 그렇죠. 능력 향상시켜서 수급을,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이. 그래서 어렵게 살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경제적 안정장치의 기능. 그렇죠. 내수가 돌아야 되니까. 내수가 돌아야 되니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럼 내수가 좋아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올바른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이네요.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는 가치 중립을 하면 안 됩니다. 가치 중립을 한다고 하는 건 중간 입장에서 본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예요? 가치 지향적 아니면 가치 판단적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올바른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입니다. 자, 역사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새는 하나에 대한 법을 물어보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봐야 돼요. 자, 길버트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다. 자, 길버트법. 우리 이제 길버트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정작길. 그다음 작업장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버트라는 그런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법이 길버트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업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런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요 길버트법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노동능력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금급여 제공해요. 그리고 이제 길버트법의 가장 원외구호죠. 원외구호를 실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길버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피넨랜드법은 빈민 노동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였다. 그렇죠. 빈민에 대한 노동 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최저생활, 그다음에 임금 보조, 최저생활 보장, 임금 보조 제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이제 스피넨랜드법이죠. 그래서 구빈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구빈법은 빈민구제 비용으로 구빈세를 활용했다. 그렇죠. 처음으로 구빈세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구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빈감독원이 있었잖아요. 구빈감독관.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지역 유지들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을 구빈감독관으로 이제 임명하고 돈을 적게 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구빈비 또는 구빈세 이런 세금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정주법은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자,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였대요. 구정작길 스공. 자, 공장법. 자, 공장법이 그래서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아동복지법이 공장법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자, 정주법이 뭐야? 이주지 제한법이죠. 이주지 제한법. 이주하지 못하도록. 야, 너네 어디가? 이직하면 안 된다. 왜 이직하면 안 돼요? 두 가지였죠.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 항목에는 구빈비가 올라가고 또 하나 이직해 지역에서는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죠.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정주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올바른 거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이 맞고 정주법에 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 처음에 산재, 건강, 연금 순으로 만들어져. 1883년, 84년, 89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연도보다는 순서 산재, 건강, 연금 순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사용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노동자만 보험료를 부담으로 운영되었다. 아니죠. 노동자만 낸 게 아니라 노동자는 안 내요. 산재는 똑같습니다. 사업주만 냅니다. 사용자만 부담하는 거지 노동자는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거죠. 자, 1883년 제정된 산재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자, 우리 죄송해요. 제가 산재 건강연금이라고 그랬죠. 산재 건강연금이 아니죠. 1883년, 84년, 89년 건강부터입니다. 건강부터. 죄송해요. 우리나라가 산재 건강 이렇게 한다면 건강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산재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 요 사회보험은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이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로 이제 움직이게 되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맞아요. 얘기했던 거 건강산재연금보험, 건강산재연금보험이 맞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1983년 제정된 산재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자, 건강보험이 우선입니다. 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이 83년, 산재가 84년, 그 다음에 연금이 89년이에요. 자, 건강보험은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질병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질병보험. 산재는 재해보험. 그 다음에 연금이 폐질연금이거든요. 폐질, 노령 및 폐질연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것이 이제 만들어진 순서다. 그래서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자, 건강질병보험은 다양한 공제조합이 토대가 되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건강보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99년에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공무원끼리, 사학끼리 해서 공제조합이 있었어요. 그 공제조합을 토대로 이제 하던 것을 이 김대중 대통령이 99년에 다 통합해서 이 건강보험을 만들었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제조합을 토대로 움직이던 것을 가지고 이제 공제조합을 없애버리고 국가가 운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제조합이 토대로 됐던 것이 건강보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옳은 것. 자, 노령폐질연금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였다. 자, 노령폐질연금이에요. 자, 연금이다 보니까 연금은 어때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게 내는 거죠. 우리 국민연금도 5대5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랑 노동자 둘 다 내는 거지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사용자만 보험료를 집어넣는 것이 뭐예요? 산재죠, 산재. 산재만 사용자가 이제 지불하는 거죠.
자, 사회보험은 권리가 아니라 자선으로의 사회복지 개념을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자, 사회보험은 내가 낸 거죠. 사회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후에 내가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권리예요. 권리. 자, 자선으로 복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게 뭐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자기가 이제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처럼 사회보험의 권리가 아니라 자선으로서의 복지 개념이 더 부합된다는 것은 이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올바른 거니까 3번이네요. 건강보험은 다양한 공제조합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6번.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독일, 뭐 미국의 역사보다는 영국과 한국의 역사가 훨씬 더 잘 나오니까 그 역사를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1983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렇죠. 미국이 사회복지, 뭐 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독일, 영국은 사회복지, 그 다음에 뭐 복지나 정책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이란 단어는 미국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용어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자, 뉴딜 정책은 케인주의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죠. 뉴딜 정권, 이 뉴딜 정책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유효수요 이론이었잖아요. 이 케인주의 유효수요 이론입니다. 유효수요 이론을 받아들이죠. 뭐요? 공적연금, 공적 자금, 연금보단 자금 투입이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부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케인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자, 푸드 스탬프는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푸드, 그 음식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 써 있어요. 어느 것까지 뭐 갖고 갈 수 있다, 어느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만들었던 거라 공급 영양을 위한 것이 이 푸드 스탬프가 맞습니다. 자, 이 그런 푸드 스탬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훨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겠죠. 자,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사회보험은 노령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이다. 자, 틀렸죠? 뭐야? 4번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연금, 실업보험 맞는데 건강보험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어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하고 막 이랬었죠. 이런 것들처럼 사회보험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연금, 실업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TANF는 AFDC를 개편한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렇죠. 이건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 빈곤가의 전쟁에서 AFDC 했더니 그 레이건 대통령이 TANF로 바꿨죠. 5년 한시부조. 국가가 아무리 어려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년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였었던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째부터는 조건부죠. 조건부 와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사회보험은 노령연금, 실업보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무조건 미국은 건강보험이 안 들어간다. 지금도 없어요. 국가의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산업화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산업화 이론의 다른 이름, 수렴이론이죠. 수렴이론, 수렴된다 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업화로 인해서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가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산업화입니다. 자, 기억, 유형이 다른 복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된다. 그렇죠. 이게 수렴 이론의 특징이죠. 유사하게 수렴된다. 비슷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 능력이 향상되어 복지 효과가 가능해졌다. 그렇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러니까 그 복지에 쓸 돈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산업화가 됐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복지를 할 수 없겠죠. 재정 능력이 향상되어서
복지국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 과정이다. 자, 이거 확산이론이죠. 확산된다. 그래서 모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으로 이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방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요보험을 그대로 받아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확산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마샬이 있다. 마샬은 시민권 이론을 설명한 학자죠. 공정사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마샬이고요. 자, 산업화 이론의 학자는 윌렌스키. 우리 이제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을 이야기했던 윌렌스키가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디귿, 릴이 틀렸습니다. 자, 에스팅 앤더슨의 복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겁니다. 자, 에스팅 앤더슨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제도적 성격으로 들어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탈상품화 했죠. 탈상품화. 내가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국가에 가깝고 탈상품화가 낮을수록 자유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탈상품화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렇죠. 이 탈상품화가 높냐 아니면 낮냐, 보통 중간이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구분했었죠.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중간이에요. 중간.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를 보인다. 이거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가 가장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자유주의, 그 다음이 조합주의,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네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다. 자,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은 조합주의, 자, 사회민주주의가 뭐요? 사회수당적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주의 복지는 국가는 성장과 복지 균형을 추구한다. 자, 조합주의가 아니라 이건 뭐야? 사회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지의 국가는 성장, 복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요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겁니다. 조합주의는 복지 성장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이제 산업이죠. 산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영국은 보수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 영국 이것도 얘도 자유주의죠. 영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들이 뭐였어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제일 먼저 찬성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성격입니다. 자, 올바른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탈상품화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한 것은 에스팅 앤더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이제 반집합주의예요. 우리 이제 반집합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예요? 귀보진자가 아니죠. 자, 우리 이제 반집합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이제 반소패마였죠. 반소패마. 자, 반집합주의. 그래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마르크스주의. 반집합, 소극적, 페이비언, 마르크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완전히 자녀적 성격과 같은 거죠. 조지아 웰딩이 이제 이야기할 때 완전히 자녀적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반집합주의가 가장 중요시 봤던 건 뭐냐면 불평등을 인정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평등할 수 있냐? 불평등을 인정한다. 뭐야? 능력을 인정하죠. 네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의 자유. 자유, 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국가는 그러면서 이제 자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반집합주의죠. 자, 소극적 집합주의 뭐요? 조금 나왔어요. 제도적으로 조금 갔는데 뭐냐면 여기도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 뭐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요 소극적 집합주의였죠.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간이죠.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는 공공부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 소극적 집합주의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이제 국가가 이제 뭐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국가의 개선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조건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국가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거기에만 국가가 개입해야 돼라고 하는 조건부로 인정했던 것이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는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 없죠. 뭘 중요시해요?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평등.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 그래서 평등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 복지국가죠. 복지국가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페이비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비언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점진적 사회주의예요. 점진적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페이비언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거예요. 평등해야 되니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복지국가를 반대를 해요. 자,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를 반대하게 되고 그 복지국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생산수단의 유무예요. 유무. 생산수단의 유무인데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생산수단을 국가 귀속시켜서 모두 같이 사용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마르크스주의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그리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완성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조지아 웰딩이 또 이제 바꿨죠. 그래서 신우파, 중도우파,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녹색주의와 마지막 이제 녹색주의는 환경단체예요. 환경단체를 얘기했던 페미니즘, 양성평등이죠. 양성평등을 이야기했던 것이 요 페미니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이 조지아 웰딩의 4분법이에요. 4분법에서 6분법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 반집합주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집합주의는 뭐요? 완전 자녀죠. 네 성격은 네가 가난한 건 누구 탓인 거예요? 네 탓인 거예요. 네가 노력하지 않았고 네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요 반집합주의죠. 자, 선호하는 가치가 아닌 것, 자유, 평등, 공평, 가족, 개인주의. 정답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평등이죠.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유이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자, 공평은 뭐예요? 사람.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문제는 가족,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시장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평등은 요 페이비언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10번 사회복지 분석틀. 자, 이 분석틀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할당체계입니다. 할당체계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할당이래요. 할당. 자, 할당은 이
할당 체계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할당. 자,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줄 거냐? 이게 누구에게 줄 거냐가 되겠네.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할당이다라고 하면은 귀, 보, 진, 자죠. 귀보진자.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렇게 이제 자산조사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죠. 자, 귀속적 욕구는 속해 있는가? 속해 있냐? 이거는 이제 속해 있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요? 집단에 속해 있는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에 주는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겠죠. 서울에 안 살면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자, 올해부터 태어나는 작년이죠. 작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인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태어나는 아이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요. 부모급여라고 그래가지고 그 12개월 영유아까지는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4개월까지는 70만 원씩 받거든요. 자, 이런 난 안 줘요. 왜? 아기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였죠. 자, 보상 기여입니다. 기여. 네가 뭘 기여한 게 있냐? 기여한 게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죠. 요것도 집단적으로 구분을 해요. 자, 진단 장애 진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죠. 넌 이래 이렇게. 자, 이런 것도 누구예요? 개인으로 하죠. 개인. 한 명 한 명 너는 이렇구나 너는 저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산조사 소득이죠. 소득과 재산이에요. 재산을 조사해서 딱 기준에 올라가지 못하냐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누구라고요? 개인 한 명 한 명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할당이에요. 누구에 줄 거냐? 귀보진자. 이제 요새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버립니다. 자, 할당 체계 올바른 거요. 실업급여는 보편주의 제도에 속한다. 자, 우리 실업급여래요. 자,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실업한 사람에게.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보험이니까 가입자예요. 가입자. 즉, 뭐 한 거예요? 가입자에 속해 있어야 된다. 보상이죠, 보상. 왜? 내가 기여를 했으니까.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받는 겁니다. 가입자, 기여를 했어요. 자, 기여했는데, 요건 보편주의 제도에 속한다. 지금, 가입자는 실업을 하면, 실업자가 보험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실업자가 실업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주죠. 이게 나쁜 짓으로 이제 물론 단서 조항에 네가 스스로 나온 거나 권고 사회적이 아니고 뭐 이러면 안 주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속한 사람을 모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인과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은 사회수당이에요.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과적 기준, 뭐 65세 이상 모두 준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급여 이렇게 이제 아이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목표효율성이 높다. 목표효율성이 높대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목표효율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목표율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목표를 가질까요? 이렇게 할까요? 뭐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부모급여를 받았으니까 이 금액들을 아이들에게 그 영유아에 필요한 것들을 쓰세요라고 돈을 줬어. 근데 뭐예요? 이 돈 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있네. 담배 피고 술 먹고 애기한테는 분유 안 주고 그냥 물 먹이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라 운영효율성이 높아요.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으로 그냥 줘버리니까 운영하는데 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높고 목표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운영효율성은 높고 목표효율성은 낮습니다. 자, 선별주의는 사회통합에 효과가 있다. 아니죠. 선별주의는 사회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보편주의가 돼야 됩니다.
보편주의가 돼야지 사회통합에 효과가 있는 거지 선별주의는 없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가 제일 화가 많이 나는 게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류거든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제일 없어요. 노인은 노인이라고 청년은 청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사회통합 효과가 없습니다. 보편주의가 있어요. 사회보험 대상자는 공공부도 대상자보다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죠. 없다. 그냥 낙인 안 받아요. 우리 뭐 건강보험 병원 저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다리 아파가지고. 근데 병원 갔는데 나는 뭐 병원 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왜? 나 보험료 냈으니까 나 보험료 낸 거 받아야지. 그 보험료 많이 내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낙인을 받잖아요. 근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만 받다 보니 특히 뭐에 소득이라든지 자산조사에 통해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낙인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대상자가 낙인이 있어요. 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연금, 뭐 물론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기초연금은 뭐요? 하위소득 70%. 장애연금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해당 사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입각한 게 아니라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연금 같은 기초연금은 65세라고 하는 나이도 있고요. 장애인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안에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위소득 70%에 또 속해야 된다. 이런 차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 묻고 뭐 따지지도 않고 주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죠. 선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 3, 4, 5번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자, 11번 급여체계예요. 급여. 뭘 줄 거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급여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 급여는 크게 현금이 있고요. 현물이 있죠. 증서, 기회, 권력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이루어지죠. 자, 현금은 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운영 효율성이 높고요. 목표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목표 효율성을 떨어져요. 자, 돈으로 줘야 되니까 효용이 좋죠. 효용. 그래서 이제 그 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효용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돈에 돈을 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로 주죠. 그래서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대신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죠. 자, 정치권에서 좋아요. 왜? 딱 보여주기 좋으니까. 정치권에서 좋아하는 것이 현물급여다라고 얘기해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낙인이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과 현물의 장점만 만든 거. 현금, 현물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것이 증서, 바우처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고 사용될 수 있는 정해진 것들에서는 선택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놓은 것이 증서. 자, 기회만 주는 거죠. 평등 주는 겁니다. 기회만 주는 거예요. 기회만. 뭘 보장하지 않아요?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거, 힘이죠. 힘.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급여 체계예요. 급여. 자,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급여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권력은 아까 이야기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자,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죠. 능력이죠. 권력이 힘이잖아요. 내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힘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권력이다. 자, 니은 진단적 구분.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렇죠. 진단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프구나. 뭐 이게 이런 거네.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는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그렇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산조사, 아직도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료급여는 있고 생계급여가 이제 조건부로 있긴 하지만 이런 자산조사,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자, 보상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근거하는 원칙이다. 그렇죠. 자, 틀린 거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네요. 니은, 디귿, 리을. 자, 아까 이야기했죠. 권력은 뭐였어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요게 바로 급여체계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귀, 보, 진자예요. 이거 자산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진단적 구분, 보상, 귀속적 욕구만 없네요. 귀, 보, 진, 자. 이 세 가지 니은, 디귿, 리을은 할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할당 체계. 다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급여 체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할당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 내용들이지만 요거는 급여 체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할당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재원 체계입니다. 자,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은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공공과 민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금이죠. 세금 뭐 역진적, 누진적, 뭐 사회법률 막 이런 것들 얘기했던 그런 재원 체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거네요. 자,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죠. 이용료.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역진성이 나타나죠.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부자와 빈자가 있겠죠. 가난한 자, 부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낸 거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내면, 자, 10% 1%잖아요. 같은 금액을 냈지만 누구는 소득의 10%, 누구는 1% 이렇게 냈던 거죠.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역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가 적게 내는 거예요. 적게 납부. 이게 역진성. 누진성이 반대죠. 부자가 많이 납부하는 것을 누진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조세는 강제로 납부하고, 그렇죠. 조세 강제로 납부하죠. 사회보험료는 강제로 납부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회보험료도 강제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사회보험료? 이게 사회보장성 조세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사회보장성 조세, 세금. 그래서 우리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돌려받네, 뭐 이런 돌려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조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조세 지출도 사회복지 공공지원 중 하나이다. 자, 조세 지출. 자, 조세 지출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세금을 이제 빼주는 거죠. 우리 이제 선생님들 1월달 됐으니까 우리 뭐예요? 1월달 되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해가지고 이제 연말정산 해야 되고, 저는 이제 5월달에 하거든요. 5월달.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면은 의미 없는 게 5월달에 또 다시 이제
납부해야 돼서 그냥 1월 달에 안 하고 이제 5월 달에 하는데, 그 5월 달에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조세 지출, 내가 해서 뭐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 뭐 많이 사용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거.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납부하는 거죠. 납부하는 거. 이게 이제 조세 지출이죠. 그래서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감면해주는 이런 것들을 조세 지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조세 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지원 중 하나가 맞습니다.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만 부담한다. 그렇지 않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부담하는 거지 중앙정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누진적이다. 뭐 누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모두 이제 납부하는 거잖아요. 누진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는 100% 누진이에요. 100% 누진에서 많이 벌면 무조건 많이 내는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 특히 건강보험을 예를 들까요? 건강보험이 400만 원이라고 그랬나 한 달에 400만 원이 맥시멈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400만 원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7% 정도 되거든요. 7.1% 좀 조금 더 하면 7.1%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7%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1억을 벌면 7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7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400만 원만 납부하니까 4%만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죠. 역진적.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벌 수 있는 사회보험료는 역진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소득세는 그냥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돼서 이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누진적이죠.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조세 지출도 사회복지 공공지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3번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 중 전달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전달을 한대요. 공공과 민간이 있죠. 전달체계는. 그리고 공공은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은 게 중앙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돈이 지속적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중앙정부가 하는 거다, 공공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 국가복지의 정당성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전달체계 내용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정부가 민간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영화의 한 형태이다.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을 한대요. 그럼 민간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데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민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복지 다원주의, 복지 주체의 다양화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요 민영화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민간은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아니죠. 불리하죠. 왜 불리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불리해요. 이렇게 이제 사회통합, 평등 이런 목표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가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회통합이나 평등 같은 사회정책을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앙정부만 하는 것들, 지방정부, 뭐 이제 솔직히 보면은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건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많이 협력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그렇죠. 사회보험의 특징, 강제적이잖아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집권적이에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이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 어디서 하는 거요? 우리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중앙집권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민간은 사회통합, 평등 같은 정책을 달성하는데 유리하지 못하고요.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빈곤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요. 5분위 분배율. 자, 5분위 분배율. 자, 우리나라를 5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하위 20과 상위 20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이 사이가 멀면 멀수록 불평등. 멀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자, 10분위 분배율 10칸으로 나눕니다. 하위 40대 상위 20. 자, 상위 20대 하위 40으로 나눠요. 자, 그럼 2가 나오죠. 2분의 4니까 자, 이때 평등. 0이 나올수록 불평등. 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5분위 10분위 배수예요. 자,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소득의 합을 하위 20%의 소득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뭐 나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아무튼 비교해서 그 격차가 이제 나올수록 그 멀수록, 그러면 이제 비교했을 때 상위와 하위를 나눴더니 그 비율들이 이제 1에 그 내용이 뭐 쉽게 하면 상위 20%는 100, 하위는 20 이렇게 멀잖아요. 이럴수록 뭐 한 거예요? 더 나쁜 거죠. 그 어려워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 값이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다. 자, 소득 격차가 높다. 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비율이 높다라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아까 10분위 분배율은 2에 높을수록 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라고 얘기했죠. 비율이 높을수록 2에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다. 아니죠. 2에 갈수록 평등하니까 소득 격차는 낮은 것이죠. 낮은 거. 소득 격차는 낮은 겁니다. 10분위 분배율에서는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는 낮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냐,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 뭐 상위 20%, 하위 40%를 나눠서 격차를 보는 거니까 높을수록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평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OECD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사용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되어 있고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합니다. 자,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는 로렌스 곡선에서 도출된다. 그렇죠. 자, 우리 볼까요? 로렌스 곡선. 자, 이 로렌스가 얘기합니다. 자, 1대1, 2대2, 3대3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소득을 봤더니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멀수록 불평등.
멀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이제 로렌스예요.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이 로렌스 곡선을 가지고 진이가 뭐 한 거예요? 수치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숫자화를 만들었는데 이 진이 개수는 이렇게 나눠서 삼각형 ABC의 곡선 AB를 나누면 이 삼각형이 원래 10이다라고 했는데 이 곡선이 10이에요. 그러면 1이죠. 그럼 이 곡선이 여기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1. 그러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 왜? 10분의 0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까울수록 평등, 여기에 가까울수록 평등, 여기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진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해지는 것이 요 진이 개수죠. 진이 개수는 로렌스 곡선에서 도출되게 됩니다. 주관적 빈곤을 측정하는 대표적 방식으로 주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한 달에 사용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얼마 필요합니다. 너 얼마 벌어? 얼마 법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 벌어? 그럼 너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네? 너 힘들겠네?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사람에게 물어보고 너가 필요한 게 얼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 요거는 라이덴 방식이 맞습니다. 라이덴 방식이 주관적 빈곤을 보는 것이 이 라이덴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틀린 거 정답은 2번이네요. 0에 가까워 비율이 높을수록 평등, 비율이 낮을수록 불평등한 건데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번 근로장려세제. 우리 이제 5월 달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5월 달에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근로장려세제의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로만 설계되어 있다. 뭐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죠.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직권주의 없어요. 무조건 근로장려세제는 신청해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자, 미국의 EIT 제도는 우리의 근로장려세제를 모델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디 있어요? EITC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근로장려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EITC 제도를 통해서 근로장려세제를 만든 거지 근로장려세제를 보고 EITC를 만든 것이 아니다. 자,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을 감안하여 지급된다. 그렇습니다. 소득이라든지 뭐 가족수, 뭐 자산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그 급여가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는 누가 받을 수 있냐?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자영업자만 가능한 거예요. 자녀 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하였다. 그렇죠.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맥시멈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소득이냐 재산이냐 이런 거에 맞춰서 따박따박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눠줘서 차등해서 서비스를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미국의 EIT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를 모델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적연금이네요. 자, 사적연금이 있고 공적연금이 있어요. 자, 공적연금은 우리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특수직연금 이런 연금들을 이야기하는 게 공적연금이고요. 자, 우리 이제 사적연금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적연금이죠. 자, 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 적립방식은 뭐예요? 적금 생각하세요. 적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는 거죠. 자, 부가방식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지만 요거를 부과하는 거죠. 누구한테? 세대 간. 그래서 다른 세대가 받는 겁니다. 자, 적립방식에 비해 부가방식이 인구 구성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그렇죠. 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인구 변화가 심하죠. 이제 연금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 낼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변동에 취약한 것이 부가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부가 방식은 인구 변동에 취약하고요. 적립 방식은 물가 상승률, 이것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뭐요? 급여의 돈들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부가 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은퇴세대 연금의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그렇죠. 내가 낸 거 우리 부모님이 받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낸 거 내가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부가 방식이다. 그래서 세대 간 부가 된다고 해서 세대 간 재분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가 방식은 적립한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적립됐대요. 그럼 적립 방식이죠. 부가 방식이 아니죠. 적립을 했으니 적립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자 수익 투자, 기여금 요걸 합쳐서 받게 만드는 것이 요 적립 방식입니다. 소득과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그렇죠. 소득 얼마나 많이 냈냐, 그리고 얼마나 더 오래 냈냐, 요거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5번 기여 여부에 따라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내가 기여를 한 연금과 기여하지 않은 연금, 기여한 연금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이런 것들, 특수직연금 이런 게 기여연금이고요. 무기여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 같이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들이 이 무기여연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기여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부가 방식은 세대 간 부가로 내가 낸 거 부모님이 받아가는 이런 영안이다라고 하면은 적립 방식이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이 적립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뭘 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따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계속 터치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 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고 시장 경제 상황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자, 케인즈주의 유효 수요 이론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 기금 자금 투입이에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소비가 됨으로써 경기가 다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케인즈주의인데, 국가의 적극적인 배경에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한 수요를 창출한다. 그렇죠. 유효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돈이 없어서 쓰질 못했던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돌았는데,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소비하게 되고 다시 물건을 찍고 다시 채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유효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즉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게 요 케인즈주의 이론인 유효 수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3의 길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자, 제3의 길이 뭐예요? 자, 우리 재상이 복지해야 된다. 아니다. 복지하지 말자. 아니다. 복지해야 된다. 이렇게 싸웠죠. 그러더니 거기에 따른 특징보다는 이제 결론이 제3의 길이었잖아요. 복지는 하되 누가 자는 거예요? 민간에서 움직이자. 민간의 돈을 가지고 복지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제3의 길이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책임들 다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3의 길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그래서 지방정부가 정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돈 주고 땡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들이 거의 없죠. 코퍼라티즘은 자본, 노동, 국가, 삼자 협력에 하는 삼자 협동주의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코퍼라티즘은 자본, 노동, 국가, 삼자 협동주의를 의미해요. 자,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한다. 그렇습니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표하는 것들이죠. 대처리즘, 영국의 대처리즘,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평가네요. 정책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정책평가입니다. 정책평가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적정성이 있다. 등이 있다. 그렇죠. 뭐, 많이 있겠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효율성, 효과성, 뭐 형평성, 적정성, 뭐 책임성,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효율성 평가, 투에비의 산출이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죠. 비용 대비 편익이에요. 편익이 뭐예요? 이익. 비용 대비 이익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익이 났는가 보는 것이 효율성 평가예요. 정책평가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평가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평가의 기준, 유형 결정할 수 있겠죠. 어떤 목표냐, 내가 어떤 대상이냐, 정책평가를 하는데 이게 공공의 목적이냐, 아니면 이익의 목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도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과 평가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 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효과 등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은 총괄평가이다. 자, 총괄평가. 자, 우리 총괄평가가 뭐냐면 지금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들, 그리고 이제 과정평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과정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이 이 총괄평가인데, 총괄평가는 끝나고 나서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지,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서 총괄하는 평가가 이 총괄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형평성은 얼마나 이제 똑같이 좋냐라는 거죠. 문제 해결 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정도를 의미한다. 자, 우리 이런 것들 뭐요? 자, 가치 기회를 만들어줬냐, 해결할 정도는 됐었냐,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는 맞냐, 욕구에 맞게끔 줬냐, 효과성 정도. 자, 이런 것들을 뭐라? 적정성이라고 하죠. 적정성. 그래서 문제 해결 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 이런 효과성 수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들은 적정성입니다. 적정성 평가. 얼마나 적절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서비스를 줬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적성성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틀린 거니까 5번이네요.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최종 모형은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그렇죠. 최종 모형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과 현실에 맞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것들의 이제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치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 모형인데요. 너무 현실적으로 가는 것을 막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는 것도 막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모형입니다. 그래서 직관, 판단,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최종 모형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과거의 정책에 약간의 수정한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약간의 수정을 가한대요. 점진 모형이죠. 점진 모형.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현재 맞게 수정한 후에 그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점직 모형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성공한 그런 기법이니까요. 자, 쓰레기통 모형.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 킹던의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고 선택자가 있고 선택 과정이 선택 범위가 있고 선택 기회가 있는 거죠. 선택자, 선택 기회, 문제, 해결책 이 네 가지가 무정부 상태에 있을 때 쓰레기통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 그다음에 정치, 정책, 문제가 돌아다니다가 세 개가 한 번에 만났을 때 창이 만들어지고 그 창이 열릴 때 정책을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킹던의 쓰레기통 모형이죠. 자, 3번.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만족 모형이다. 그렇죠.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기존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정도에서 만족할 정도만 되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이제 최고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잖아요. 고도의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합리성은 합리 모형,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 모형, 뭐 아까 이야기한 점진 모형 같은 경우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한된 합리성에서 들어가는 것은 만족 모형이에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을 혼합하고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의 혼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 틀은 합리 모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점진 모형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 모형이에요. 자, 합리 모형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습니다. 합리 모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입니다. 틀린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렇죠.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이번에 수급비가 생계급여 수급비가 21만 원이 올랐어요. 한 달에 21만 원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오른 비용이 20만 원인데 1년 만에 21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회복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오른 것도 좋긴 하긴 한데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빈곤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자동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합니다. 왜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21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1만 원을 어떻게 할까요? 다 쓰는 거예요. 다 씁니다. 왜? 이거 모아놓으면 나중에 수급자 탈락하거든요. 다 써요. 그러니까 소비가 활성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순 영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긍정적 영향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자동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요. 개인의 자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립적인 해결을 하려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립성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려울 때 도움받고 나중에 자립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립하라고 하는데 자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 개입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죠. 시장 실패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는 그 도와주는 이유가 국가는 빈민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에 따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국가 개입이 발전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정책경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을 한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상반된 주장이죠.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하면 좋을까요? 뭐 방금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자, 좋은 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 문제 해결되고 사회적 욕구, 자동 안정장치,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성 등 국가 개입 기반으로서 시장 실패 막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건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경제정책 관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도와주면 뭐하냐? 목표율성이 떨어지는데 자꾸 돈 주고 이래봐라. 네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과 정책에서는요, 그 복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반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1번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회복지국가는 보장국가입니다.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퍼니스와 틸튼이거든요. 퍼니스와 틸튼이 얘기할 때 세 가지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예요. 그러면 사회보장국가는 사회가 보장한다? 아니요. 뭔 사회가 보장을 해. 이게 쉽게 생각하면 누가 하는 거냐? 국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 사회보장을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을 국가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보장국가인데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 그렇죠. 국가 개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자조사죠. 조합주의가 보수주의자잖아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보험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수당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별로 나눠져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재보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산재보험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떤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에 따라 이 보험이 조금씩 보험제도가 좀 달라져 있고요. 뭐 이럴까요? 뭐 학교, 공무원, 군인, 일반 뭐 이렇게 하면 보험, 사회보험 중에 이 연금제도가 또 다르잖아요. 분절되죠. 다른 이런 것들처럼 이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분절된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시라는 분화된 복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화된 복지가 자녀적, 통합된 복지가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미시라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학자랑 그냥 분화된 복지, 통합된 복지 이렇게 구분했다. 근데 잘 모르더라도 분화됐으니까 자녀적 성격이겠구나. 통합됐으니까 제도적 성격이구나. 이렇게 좀 유추해내야 됩니다. 자, 여성의 사회복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조합주의 복지국가다. 자, 조합주의래요. 조합주의 복지국가다라고 하는데, 자, 조합주의 자조사였잖아요. 이 조합주의에서는 뭘 했냐면 복지국 그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반대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반대요. 왜 그러냐면 그 여성까지 이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는 건데 그 이유가 일자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면 그 가정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그 가장들이 일하는 것에 초점을 좀 두었지 여성까지 나와서 맞벌이 하는 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 촉진하는 것은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조합주의는 반대했고요.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이 찬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계층과 지위 구조를 유지하여 보수적 복지국가이다. 자, 기존의 계층, 지위 구조를 유지한다. 조합주의. 자, 조합주의 국가를 그 제가 또 다른 자조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 조합주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보수주의죠. 보수주의였잖아요. 보수적 복지국가이다. 맞죠? 보수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조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떤 건 하나를 딱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1942년 그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요 베버리지 보고서죠. 설명으로 올바른 겁니다. 정액 기여의 원칙, 행정 책임 및 행정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행정 책임, 행정 통합, 정액 기여를 했다. 자,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이제 정액 기여를 했다. 기여를 하는데 똑같이 기여한다는 거잖아요. 정액 기여 어때요? 정액 기여가 아니라 정액 급여죠. 급여. 정액 기여가 아니라 급여입니다. 똑같이 받는 거지. 기여의 정액 기여의 원칙은 아닙니다. 정액 기여로 이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액 급여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다쳤을 때 이 정액 급여를 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소득을 내가 이제 얼마를 냈다 이런 것 다 상관없이 보험료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우리 이제 기여는 균일한 기여잖아요. 균일한 기여. 균일 기여 또는 균일한 기여. 이게 균일 기여. 똑같은 각출금을 내야 됩니다. 정액 급여는 아니요. 기여예요. 기여. 기여는 균일하다. 그래서 퍼센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 뭐 9% 같은 기여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급여는 정액 급여는 똑같이 받는 거는 급여다. 민주적 사회보험을 국민 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보험이래요.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시 보았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가장 중요시 봤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강제적인,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중요하긴 한데 사회보험을 민주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강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적이잖아요. 사회보험 강제적 사회보험이죠.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야지만 국민 최저선 달성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모든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사회보험을 받는데 그것은 사회보험은 강제적 사회보험이다. 자, 사회보장 제도는 모든 사람이 다른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자, 사회보장 제도. 자, 사회보장 제도는 다른 액수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보험료를 액수의 보험료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같다라고 했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 동일하다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대 전제로서 사회보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수당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 필요성 강조하였다. 뭐 우리 완전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보험이 아니고요. 3대 전제 조건은 보험이 아니라 우리 쉽게 생각하면 완전고용입니다. 완전고용, 완전고용, 건강의료서비스, 아동수당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버리지가 언급한 5대 사회학은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입니다. 나무질이 불결하다. 나무질, 불결이죠. 5대야. 나무질, 불결. 그래서 나태, 무지, 질병, 불결, 결핍. 그래서 5가지가 5대학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게 3번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의 다른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균일한 기여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3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올바른 겁니다.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다. 사회적 효과성이래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다. 자, 어때요? 맞죠?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가 가능하겠죠. 선별로 줘버리면 사회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목표 달성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자활사업,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아니죠. 뭐요? 선별주의죠. 선별주의. 보편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는 것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별된 사람만, 어려운 사람, 선별된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목표율성이 높다. 자, 우리 보편적인 서비스네.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목표율성이 낮아요. 왜 낮을 수밖에 없냐? 목표에 안 맞을 수 있다. 밥 먹으라고 했는데 밥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주다 보니까. 굳이 나는 이 돈을 밥 안 먹어도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마스크 샀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다른 걸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율성이 낮다. 선별주의는 가장 큰 장점은 사회통합이다. 아니요. 사회통합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는 것은 보편주의죠. 보편주의.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줘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요게 이제 선별주의로 하면은 사회통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대상자 자격관리에 용이하다. 아니죠. 보편주의죠. 자, 보편주의가 용이합니다. 왜? 너 서울 사네? 다 줘. 너 인천 사네? 다 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별주의는 이것도 저것도 맞는 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요 특징들에 맞춰서 그걸 다 찾아야 되니까 이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자격관리가 어렵습니다. 자, 올바른 거 1번입니다.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지만 사회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사회통합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국민연금이나 우리 특수직 연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연금은 크게 사회보험식 연금, 사회부족식 연금,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사회보험식, 우리 이제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사회보험식 연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죠. 사회부조식, 기초연금 또는 이제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이 사회부조식이죠.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사회수당식 연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뭐 부모 수당이라든지 아동 수당 이런 것들은 사회 수당식 연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국민연금제도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 적립 방식, 적립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가 방식이죠. 부가 방식을 합친 것이 수정 적립이죠. 수정 적립 방식,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을 합쳐 놓은 겁니다. 자, 적립 방식은 세대 간 계약을 기반을 두고 있다. 자, 적립 방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내서 내가 다 받는 거죠. 자, 뭐요? 세대 간 계약을 기반 두는 거 부가 방식이죠. 부가 방식. 부가 방식은 세대 간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적립 방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가 방식보다 장기적 재정 추계 필요성이 강하다. 그렇죠. 왜? 적립해 놓은 돈 가지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기금이 이제 줄어들겠죠. 물가상승률을 위해서 기금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물가상승률보다 많은 뭘 만들어야 돼요?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 재정 추계의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부가 방식은 뭐예요? 그 달 받아서 그 달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 장기적 재정 추계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5번 국민연금 재정에 부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 방식입니다. 그 달 받아서 그 달 줘버리는 거예요. 세대 간 재분배로. 특히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렇죠.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 현 세대로, 현 세대에서 이전 세대 이렇게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 요 부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적립 방식은 세대 간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니죠. 세대 간 계약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부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복지국가. 1980년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죠.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오면서 어려워졌죠. 오일 쇼크를 통해서 어려워지면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대처, 영국의 대처 수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러면서 이제 민영화에 초점이 두어져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인해서 민영화에 좀 초점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의 복지 재편 방식으로서 생산적 복지와 근로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복지래요. 자,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는 수급비를 그냥 다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이제는 그냥 모든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생산적 복지국가 또는 근로복지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구 복지국가 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었다. 자, 완화되었을까요? 아니죠. 복지국가가 됐을 때 좀 완화가 됐겠죠. 근데 복지국가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때는 어때요? 능력대로 받아먹게 돼요. 능력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겠죠. 완화가 되지 않아요. 훨씬 더 심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심화됩니다. 심화.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 개입 및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죠. 복지국가를 했더니 어때요? 더 힘들어졌어. 돈은 돈대로 나머지 나와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였냐면 복지국가를 찬성했던 노동자 계급에서 이 반대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한참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복지국가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권리와 의무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다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영화가 됨으로써 주체의 다양화가 되고, 그리고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조화를 강조하는, 이제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뿐만 아니라 나는 국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시민권이 있잖아 라고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 맞는 의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가 뭘 해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한 의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소득 불평등은 완화된 게 아니라 복지국가가 끝나고 나서 더 심화가 됩니다. 심화가 돼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